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1.2절 이제 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딥러닝 교재의 구성은 1장의 구성은 인트로덕션 그리고 오버뷰 그다음에 뎁스, 히스토리컬 트렌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에서는 주로 인트로덕션하고 이제 이 뎁스하고 히스토리컬 트렌드 이렇게 되는데 이 오버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이제 배우게 되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갈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버뷰를 보면 이제 딥러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머신러닝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이미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과 컨벤셔널 머신러닝, 그리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그 6장 이하에 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다음 컨볼루셔널, 레커런트 네트워크, 딥 빌리브 네트워크.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학기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용어들만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싱 레이어를 갖고 있는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레이어가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멀티플 레벨을 이용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제 리서치 에어리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비주얼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오브젝트 디텍션, 또 드럭 디스커버리, 제노믹스, 다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건 생물학 같은 우리가 유전치학이라고 그러는데 게놈을 이제 그 학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우리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 세트에서의 어떤 복잡한 인트리케이트한 스트럭처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수렴된 값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키텍처는 아는 것처럼 멀티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여러 개 히든 레이어를 써서 우리가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각 모듈들은 주로 학습에 주로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아웃 레이어에는 넌리니어 어떤 함수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뎁스는 보통 5에서 20, 뭐 최근에 뭐 150 레이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깊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주 미소한 변화에서도 센시티브하고 반면에 반대로 어떤 관계없는 어떤 배리어,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데서 관계없는 것들,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포즈라든지 또는 조명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딥러닝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비디오 스피치 같은 어떤 인식에서는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많은 우리가 도움이 되었다면 반면 시퀀셜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텍스트 인식이라든지 이제 텍스트 인식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제가 설명이 그렇지만 어떤 교재를 텍스트화 해가지고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무슨 책이다, 무슨 내용이다, 뭐 분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런 거는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그 스피치랑 좀 여기 비디오랑 달리 어떤 함수적인 그런 어떤 프로비리티가 확률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리커런트 네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다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구 분야를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는데 아마
제가 이 과목에서는 이쪽을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이 바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되겠고요. 멀티플 레벨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자, 자세한 거는 설명은 나중에 차근히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드 러닝과 언슈퍼바이드 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드 러닝은 소위 레이블을 갖는 그 가장 이 머신러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우스라든지 자동차 또 사람 이런 것들 가진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전부 데이터 세트 컬렉션해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레이블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 기계는 컴퓨터겠죠. 이 이미지의 어떤 픽셀 값을 갖고 어떤 스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10개면 10개 각 스코어별로 나눠서 그중에 가장 주로 큰 값을 채택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스코어 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토탈 합이 1이 된다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편하거든요. 어떤 데는 200, 1.5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소프트 맥스라고 그러는데 소프트 맥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코어를 어떤 분모의 전체 합의 프로빌리티 1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러 함수 또는 코스트 함수 또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주로 코스트가 이제 주로 에러 성분이기 때문에 에러 값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수정한다. 그죠?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건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뭐예요?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웨이트를 갖다가 조정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프가 그레디언트가 네거티브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경사를 따라서 계속 클로즈 에러의 최소값에 근접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에러 함수를 이제 소위 이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의 미분치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이전 값과 현재 값 수정해주는 이런 파라미터 에터 러닝 하는 그런 러닝 파라미터죠. 학습률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한다. 그레디언트 값.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웨이트가 이제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인풋, 미디엄, 그다음에 아웃풋, I, J, K 이렇게 나눠준다 그럴 때, 이 웨이트가 이제 I, J 개가 있고요, J, K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별로 전부 다 곱한 요만큼의 토탈 웨이트로 이거를 각각을 미분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요 미분 계수는 요 첫 번째 1 여기에서 구성되고요. 이게 1 레이어니까. 여기 2 레이어는 뭐예요? K하고 K하고 M 사이에 있는 그 웨이트.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D 플러스 1. 이 1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추가함으로써 이만큼의 웨이트를 연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W에 따라서 W에 의해서 이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부 재계산하고 요새 재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미분을 이용한 웨이트 업데이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봐야 되겠고요.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 여기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스토캐스틱이 뭐냐면 약간의 이 노이즈가 껴있다. 노이즈가 섞여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 개념의 스토캐스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인 값입니다.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어떤 여러 개의 배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묶음, 그런 여러 가지 배치를 가지고 처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할 때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래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백 프로포게이션 아까 설명한 거죠. 그 미분해 가지고 미분한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해 준다. 그죠? 이건 이제 여기는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제 추가한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만 있는 거로 보고요. 체인룰 관계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넌리니어 함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파퓰러한 것은, 아니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고요. 가장 파퓰러한 것이 렐루 함수다. 그죠? Rectified Linear Unit, RELU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z, 0 그러니까 값이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값이 z면은 그대로 z가 나오는, 플러스면 z가 나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포함한 0이면 0이 되는 거고요. z가 플러스면 그대로 고값이 되는 이러한 헬프웨이브 렉티파이어를 많이 최근에 사용합니다. 어디서부터 사용했냐면 바로 2012년에 있는 알렉스넷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주로 뭘 사용했냐면 여기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그러죠. 로지스틱, 이것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80년대, 70년대에 사용했던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0부터 1까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에서 1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는 그런 함수. 큰 차이는 없어요. 기울기 변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초이스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렐루를 선택한 이유는 수렴이 빠르다는 거죠. 수렴이 빠르다는 거는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심각하기 때문에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렐루를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딥과 샬로우. 딥과 샬로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은 어렵지만 그만큼 특징을 잘 잡아주는 어떤 우리가 피팅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맞춰서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 샬로우는 그렇지 않죠. 샬로우 클래시파이어는 데이터 세트에 비해서 훨씬 더 심플하게 파라미터 수를 적게 맞춰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피트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인베리언스 딜레마라고 되는데 이게 좀 여기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잘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 그래서 샬로우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처 익스트랙트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깊이가 짧기 때문에 익스트랙터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스펙트의 셀렉티브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포즈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오클루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어리 일레번트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만족시키기보다 하나에 만족시키는.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이제 셜로우고 요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딥한 것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운 축에 속하죠. 좀 쉽게. 그래서 이제 핸드 디자이닝 굿 피처 익스트랙터. 아까 굿 피처 익스트랙터 했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잘 디자인된 사람이, 근데 그거는 분명히 뭐예요? 스킬과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반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망의 이해만 잘 되고 있으면 가능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피처를 학습하는 거죠. 내가 어떤 피처를 일부러 뜯어 맞추는 게 아니고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바람직한 성능을 스스로 알아서 찾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로컬 미니마이즈 레이얼리 프로블럼 위드 뉴럴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로컬 미니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 미니멈이 1, 2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이고 로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게 보면 어디서 출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됩니다. 트랩 돼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얘는 이렇게 글로벌 미니멈이 따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이제 라지 네트워크, 우리가 소위 뉴럴 네트워크에 지금 딥러닝에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라지 네트워크에서는 이 프로블럼은 여기 보는 것처럼 로컬 미니멈도 많고 글로벌 미니멈도 많습니다. 또 새들 포인트, 중간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한번 읽어보면 regardless of initial condition, 그러니까 초기 값이 뭐에 따라서 시스템은 항상 similar quality의 솔루션을 항상 도달하더라. 그죠? 그다음 랜드스케이프, 여기에는 랜드스케이프는 large number of saddle point gradient 제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saddle 포인트들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게 한두 개 있으면은 나중에 성능이 큰 차이가 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평균화하고 또 다른 또 레이어에서 이걸 또 커버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컬 미니멈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트레이닝 갑자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면 unsupervised learning, 슈퍼바이드가 아닌 unsupervised, 우리가 힌튼 교수가 2006년에 발표했던 Deep Belief Net,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이 되지 않은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또 프리트레이닝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이어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9개를 미리 트레이닝 시킵니다. 데이터들 가지고. 근데 출력이 이게 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슈퍼바이드 러닝에 사용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 포함한 그런 레이어들에 대한 웨이트를 가지고 마지막 레이어를 설계해서 마지막 피처 레이어를 여기 보면 파이널 레이어 아웃풋 유니트가 네트워크의 탑에 애드가 되고 나머지 전체 시스템 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는 그대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클래시파이만 설계하면 파인 튜닝이 되는 거죠. 앞에 중간에 웨이트는 일종의 전부 제로라든지 랜덤 밸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웨이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신튼 교수의 그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레이블이 많은 그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다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 한 주간 원 윅 정도 걸렸지만 요즘에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손이 만약에 GPU가 한 2개 정도 있는 보드가 2개 있으면 10만 개 정도 데이터 그 정도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된 웨이트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좋은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파이널 단은 클래시파이어만 설계하라. 그렇죠? 파이널 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웨이트의 첫 번째 사용 용도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다. 그렇죠? 10배에서 20배 빨리.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던 것이 이제 반나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 해보니까 굉장히 우수하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스포츠 리코그니션 소사이티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컨브넷에 적용될 경우에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는 단지 스몰 데이터 세트를 가질 경우에만 턴아웃.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레이블된 세트가 너무 작아요. 레이블된 세트가 그러니까 클래스는 뭐 한 뭐 20개 30개 되는데 그 세트가 뭐 1000개밖에 안 된다. 그럼 굉장히 전체 네트워크를 우리가 트레이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해놓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이 프리트레이닝은 우리가 VGG라든지 구글에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네트워크를 해서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하고 마지막 단만 우리가 수정하는 이런 방법이 이게 파인 튜닝 방법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든지 레코그니션 분야에서는 그 의료 사진을 보면은 그것이 어떻다 판단하는 그런 판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컴브넷에도 충분히 지금 프리트레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키 아이디어 4개 키 아이디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얘는 우리가 영상의 일부분을 우리가 로컬리 구성하는 그런 전체를 하는 것이 풀 커넥션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 거죠. 그리고 부분을 하는 것을 웨이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필터 한 개가 만약 5x5다 그러면 전체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이동시키면서 그거를 우리가 필터링 시키는 거죠. 컨볼루션 필터링을 해서 웨이트가 쉐어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웨이트 값이 이제 5x5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풀 커넥션은 전체 영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포인트는 풀링. 자, 풀링은 뭐라 그랬죠? 풀링?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풀링은 설명 안 한 적이 없죠? 풀링은 이제 서브 샘플링이라 해서 2x2 또는 3x3에서 어떤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죠. 뭐 평균을 내든지 최대값 내든지 해서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서 디멘전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레졸루션을 줄이는 거예요. 영상이 100x100이라 그러면 반을 줄이면 50x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여가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산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 또 풀링의 또 고유한 목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제한사항. 트레이닝 샘플이 상당해야 된다. 그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샘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러닝 하는데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챌린지에서는 보통 한 일주 이상. 근데 이게 말이 최종 일주일이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중간에 바꿔야 될 거라든지 이걸 또 변수를 다 이렇게 수정해 보려면 한 번 해면 일주일 후에 다시 결과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바꿔야지 또 일주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어떤 연구가 수행되려면 엄청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약간 그런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적용하기가. 그래서 부적절한 파라미터 셀렉션을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로컬 미니멈 문제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미니멈 밸류를 계속 찾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냐면 러닝 레이트를 갖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크게 할 경우에 그러면은 잘 못 찾습니다.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만 반복하는 그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뭐 별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컴브넷은 지난 인트로덕션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주얼 정보, 여기 이제 사람 뇌 구조인데요. 이게 사람 눈에서부터 요 뒤에 뇌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왼쪽 눈은 오른쪽 정보에, 오른쪽 뇌 정보는 뇌 왼쪽에 분석해서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레티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게 LGN이라는 Lateral Geniculate Nucleus라는 어떤 중심부,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모입니다. 레티나로부터의. 그래서 이 정보가 모여서 V1, V2, V3 요 밑에 이제 배 부분에서 물체를 인식하고요.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정보들, 템포럴 정보, 요 부분들은 등 쪽에서
등 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MT, MPO, 뭐 PDO 이런 것들이 템포럴 방향, 여기 인페로 템포럴 컨텍스트 퍼포먼스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이걸 종합해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지난번 했던 건데 좀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자, 다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주요한 성질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다, 그죠? 작은 에어리어, 그 다음에 풀링, 서브 샘플링, 그 다음에 웨이트 쉐어링. 예, 뭐 약간 내용이 중복성이 있어요. 이 내용에 로컬 커넥션, 쉐어드 유니트, 풀링 이 세 개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자료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는 지워도 되겠네요. 자, 여기 컨볼루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인풋이 있고요. 이게 오버IO의 웨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입니다. 필터가 있고 입력하고 필터에서 여기 하나의 밸류를 만들어줘요. 요것을 한 픽셀씩 이동 또는 두 픽셀씩 스트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간격에 따라서 맞춰주면, 만약 한 픽셀씩 이동하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약간의 오른쪽 왼쪽에 요 크기하고 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디펜던트 해가지고 약간의 줄어들지만, 그런 계산식을 빼놓고는 거의 같고요. 만약 스트라이드를 한 픽셀씩 한 번씩 건너뛰가 그러면 반으로 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게 필터드 된 일종의 피처드 레이어죠. 피처를 구성된, 얘는 이미지 픽셀이면 얘는 어떤 특징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요거를 2x2 유닛을 한 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이제 풀링이죠.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게 10x10이었다 그러면 5x5가 되는 거죠. 10x10이려면 요것도 10x10이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는 컨볼루션을 시켜주는 유니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에서는 서브 샘플링 하는 유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음 넘어갈 때 뭘 해줍니까?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렐루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에서는 소프트맥스 아웃풋,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더라도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할 텐데, 거기에서 소프트맥스를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때 그 이해하면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하고요. 자, 네트워크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한다. 이게 이제 힌튼 교수의 8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웨이트 쉐어링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대표적인 중요한 요소거든요.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풀 커넥션, 우리가 웨이트를 쉐어링하지 않으면 연산량이 이제, 그러니까 파이널 연산량이 많이 전체 중에 90%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웨이트 쉐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웨이트를 갖다가 마지막 단원에서 설계할 때 최대한 줄여놓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많다 그런 거죠. 근데 이미지 전체를 그냥 가져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트 쉐어링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컴플렉시티를 줄여준다, 그죠? 그 다음에 시밀러 밸류를 갖도록 웨이트를 그룹핑한다. 그러니까 이 필터가 6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그 각각의 필터의 특징이 각각 고유하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또다시 나왔네요. 네, 아키텍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 다음에 렐루랑 non-linearity,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바꾸죠. 컨볼루셔널, 풀링, 그 다음에 렐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컨볼루셔널, 렐루, 풀링. 요게 맞겠네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번복할게요. 컨볼루셔널, 렐루, 풀링. 나중에 제가 좀 기억이 조금 약간 혼동스러운데,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컨볼루셔널 레이어 유니트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수정 바로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 유니트 필터링 한 다음에 리절트는 렐루 함수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렐루라는 게 이제
렉티파이어 유닛이잖아요. 예, 플러스인 값. 예, 제가 펜을 사용 안 했는데 렐루는 그래서 예, 연산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전부 0으로, 플러스의 값에서는 이거는 똑같은 값으로, 예, 1이니까 기울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렐루 함수 너무 심플한데 이거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에 좀 너무 우리 마인드가 딱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플링 레이어는 이제 인접한 두 개를 디멘전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2x2 있는 피처 값을 이 중에 뭐 맥시멈 값, 다음에 이제 인접한 명령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다. 그것이 이제 로컬리 어떤 스페셜 이어 릴레번스 서로 그러니까 최대값에 있는 걸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랜덤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랜덤리스가 적용되는 어떤 위치에 좀 인베리언트해지는 그러한 또 추가 성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인베리언스 즉 시프트라든지 디소션에 강인한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우리에게 이제 얻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멘전 줄인 거는 당연하고요. 자, 백프로포게이션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하고 같기 때문에 앞에 하나 배우면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네오코그니트론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컴분에서 맨 처음에 핸드리튼 캐릭터에 주로 사용됐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컴분넷이 사용되는 많은 이 분야가 주로 레코그니션 분야에 많이 있죠. 그러면 트래픽 사인, 우리가 교통신호 등, 세그멘테이션 오브 바이올로지컬 이미지, 그 다음에 얼굴의 검출, 페데스트리안, 휴먼 바디 검출, 뭐 페이스 리코그니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학부 애들 이 캡슨 할 때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해서 제가 많이 지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지 can be capable as pixel levels. 여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넌트에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Speech Recognition. 물론 이제 Speech Recognition이나 Natural Language Process는 주로 시퀀셜에서 컴포넌트보다는 시퀀스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네트워크에서 많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초창기에 이것도 했었죠. 요즘에는 그쪽으로 약간 관심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에 설명했죠. 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 이미지를 보면 이거 갖다 캡셔닝.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시장이죠.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준비하고 앉아서 팔고 있다. 여기 써 있죠. group of people shopping at the outdoor market. There are many vegetables at the fruit stand.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RNN이라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컴바이닝 컴브넷과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기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2년부터 2016, 2017 쭉 지나면서 얼마나 발전이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0 to 20 레이어, 레이어의 숫자가 렐루의 숫자가 컨볼루션 네트워크 숫자거든요. 컨브넷, 렐루, 풀링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수백, 백만의 약 수억 개의 웨이트.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계산을 제가 엑셀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버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billions of connection between units. 뭐 빌리언 커넥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연산량입니다. 오퍼레이션 숫자 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서 연산량이 결국 트레이닝 타임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couple of years ago, 지금 요 만든 자료가 2016년, 17년인데 수주 걸렸다는 거죠. 몇 주, 1주, 2주. 그러나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이 few hour. 제가 학생들 석사 논문 쓸 때 보니까 한 뭐 10시간 그 정도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한 10만, 100만 사이면. 그러니까 그러한 주로 이제 보드 GPU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렇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NVIDIA 여기 나오는데 모빌아이 다 이제 이 모빌아이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인텔, 퀄컴 다 전부 뭐예요? 어떤 칩,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칩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원보드 컴퓨터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여기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ASIC 칩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바로 칩을 팔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응용 분야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히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시장성이 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팔리는 양이 뭐 몇백만 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많다 하는 거고요. Distributed Representation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귀지 프로세싱도 넘어가고요. 자, 시간 관계상 자, RNN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스테이트를 이동하면서 자, 드론 입력이 출력이 뭐인지를 우리가 봐서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단계 입력이 뭔지 없더라도 출력이 예측되는 이런 어떤 리커런트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RN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이것이 입력이 영어고 출력이 불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만약에 번역하고 싶다 영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어떻게 왜 그래요? 영어하고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니까 영어하고 불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뭐 약간의 딜레이를 맞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번역이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나중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딥 빌리브 네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후반부 분야 이제 13, 14주, 15주 그쯤에 가서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 다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요 확률입니다. 확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어떤 X는 입력, 데이터 입력이고요. C는 클래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건 확률이에요. C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가 주어질 때 X.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이걸 갖다가 likelihood 함수라고 그래요. likelihood. 다음에 반면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 하는 것을 알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MAP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맥시마이 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MAP 이거는 MLE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게 어려울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이게 당연히 어렵죠. X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모델링을 보통 가우시안으로 하는데 가우시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에러.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X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클래스파이만 설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어포스테리 프로빌리티 맞춰주는 그래서 MLE하고 MAP에 대한 이해를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SVM 소프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쓸 수 있어요. 소프트 맥스라든지 레그레션이라는 이것을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잘못된 이 내용들이 인터넷 돌아다녀요. 오히려 혼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심하셔서 보시고요.
에, 자, 그래서 딥빌리브 네트는 이것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너티브하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CNN 같은 경우죠.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너티브, 얘는 제너러티브 서로 반대입니다. 얘는 판별을 위해서, 얘는 생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엔코더를 위해서, 얘는 디코더를 위해서. 그래서 이 딥빌리브 네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볼츠만 머신입니다. 볼츠만. 이거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한 것이 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예, 이것이 RBM인데 얘는 랜덤 마르코프 랜덤 필드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주제라고 했어요. 지금 한 잊어먹고 있다가 절반 지나서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볼츠만 머신에 대한 설명. 좀 확률입니다. 확률. 얘는 probability, 에너지. 자,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이게 지금 볼츠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KT분의 E가 볼츠만 상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K에. 볼츠만 상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는 그런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쭉 리뷰했어요. 자, 그러니까 빨리 머릿속에서 정리하면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할 건지 하는 것 살펴봤고요. 콤브넷에서 구조 설명할 거고요. 개수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딥빌리브 네트, 제너러티브 모델 이런 거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응용해서 이번 학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GitHub라고 해서 GitHub 소스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팅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바로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과목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가이드 하려고 합니다. 자, 뎁스 오브 모델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오늘 그냥 넘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뎁스 우리가 레이어의 개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얼만큼 이 뎁스를 허용할 거냐. 근데 뎁스의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뎁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뎁스의 첫 번째 뷰는 number of instructions to be conducted, to be executed. 플로우 차트 상에서 최대 패스 이게 보면은 여기서 W, Z, Y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는 요 패스의 길이를 우리가 뎁스라고 그러죠. longest pass 이렇게 하고 다시 얘는 또 피드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RN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돌아갑니다. 피드백으로 여기 입력 보단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뎁스들이 따르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이 그래프적인 예에서 보게 되면 간단한 거는 연산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기서 x가 연산이잖아요. 두 개를 곱해서 w 곱하기 w1 곱하기 이것도 웨이트 곱해서 만들어줘요. 이것이 뎁스 1. 그 다음에 더해서 뎁스 2.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거는 넌리니어 함수 뎁스 3 되고요. 뎁스 1은 이렇게 반을 곱하는 거죠. 로지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곱해서 판단하는 이렇게 뎁스 1, 뎁스 1, 2, 3 이렇게 해서 뎁스는 연산량이다. 이렇게 컴퓨터 시켜주는 연산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probabilistic model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뎁스는 컨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컨셉트는 각 개념 여기 이제 featured extractor라는 이 개념들이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컴플렉스 할 수 있다.
위에 했던 단순한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옳으냐, 이거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어느 하나가 맞지 않는다, 그죠? 예, 어떤 single correct value for depth of architecture, 예, 어느 한 개의 correct value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deep learning은 traditional machine learning과 이 learned function의 composition, learned concept, 이건 두 번째 방법, 이건 첫 번째 방법입니다. 펑션이라는 건 곱이잖아요. 연산을 하는 것이니까 연산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learned concept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추상적인 그런 밸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실은 이게 뭐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더 어려워졌어요. 네. 자, 한 4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1.4절이 좀 긴데, 이곳은 이제 이미 앞에서 좀 다른 강에서 다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복성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건 양해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딥러닝과 로직 시스템에 대한 차별, 스케일이 다르다. 스케일. 자, 뉴럴네트워크는 연결이잖아요. 앞에서 뒤로 계속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룰 베이스라든지 어떤 컴퓨터 로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하라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AI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43년에 지난번에 맥클로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의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 있잖아요. 그것하고 헤비한 러닝 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스키,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XOR에 대해서 구할 수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탄생한 것이 이제 한 10년 정도 걸쳐서, 그리고 이제 로젠블랏이 그 퍼셉트론을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뭐 엄청난 그 개념이 있었잖아. 이해하죠? 컴퓨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골든 에이지를 맞았는데, 사실은 워낙 컴퓨팅 하는 그 파워가 능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75년도, 그러니까 69년도쯤에 여기는 없는데, 논문에서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문을 닫았죠. 그러고 나서 뉴럴 네트워크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암흑기였죠. 그 동안에 우리가 소위 ART라든지, 제가 제 학교 88, 89 때 연구를 신경망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ART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에서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자, 그러고 이제 80년대 요 암흑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코넷망과 호필드망이라는 소위 언슈퍼바이드 러닝 모델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86년에 루멜라트의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것이 반짝했어요. 반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때문에 안 됐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망이 이렇게 백 프로포게이션에서 멀티레이어 하면 잘 돼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컴퓨터 용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클로스, 세컨드 나게지. 결국에 논문은 활성화됐지만 결국 실용화가 안 됐죠. 많은 망들이 났어요. 이제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옛날 호필드망, 셀프 오거나이징 퓨처맨망 이런 것들이 현재도 회자되고 있고 논문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뭐 그에 비해서는 RBM이라든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든지 엔코더, 디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편리하게 다가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 한 내용인데요. 정리해 볼게요. 자, 딥러닝이 이제 그 AI 시대에서 언제쯤 생각하면 95년도에 르쿤이
Convolutional Network for Image Speech Time 시리즈라는 논문을 냅니다. 이것은 소위 이 르쿤이 한 두 번째 논문하고 좀 달라요. 요거는 컨볼루셔널 망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거고요. 98년도에 나온 것은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문자 인식, 숫자 인식에 적용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딥러닝이라는 것이 너무 컴플렉시티를 가져요. 사이퍼로메타가 그래서 이때 이곳에 탄생을 했지만 SVM이라든지 또는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의 시프트라든지 썰프 이런 것들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그 사이에 많은 그런 것이 더 이제 사람들의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퓨처 엔지니어링을 하죠. 퓨처 엔지니어링.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피처들 갖다가 우리가 고안하게 됩니다. 결국 딥러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홀드된 상태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40년대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웨이브가 70년대 한번 왔고, 그다음 95년도에 이제 약간의 암흑기가 왔었죠. 95년도에 딥러닝, 암흑기 그다음 딥러닝에 이것을 다시 한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이 뭐예요? 힌튼 교수에 의한 언슈퍼바이드 러닝, 딥 빌리브 네트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first, second, third 웨이브가 이렇게 세 번 탄 거죠. 탄생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과 함께 이제 퍼셉츄로 만든 사람이 로젠블랏이에요. 그리고 민스키와 페이펄트가 퍼셉츄론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퍼셉츄론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클로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 속에 우리는 현재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미래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고 스스로 한번 학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400개 이미지 픽셀을 이용한 영상. 이것이 이제 퍼셉츄론 마크 1이죠. 스미소니안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열되어 있겠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핸드리튼 리코그니션, 컨볼루셔널 망이잖아요. 1998년에 난 논문에서 나온. 근데 이건 제 1화가 있는데 이 논문이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 이건 부적격 이렇게 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거의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탄생의 보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있는 것을 핸드크래프트 룰에 의하면 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라이팅은 반드시 ML을 통해서 했다. 딥러닝.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벤지오 교재 쓴 사람, 그 사람 힌튼. 여기가 이제 누군지 모르겠네요. 바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르쿤 교수인가요? 르쿤 같기도 하고. 자, 르쿤 교수 이렇게 60년대 프랑스에 태어나서 솔본 대학에서 PhD 받았어요. 그다음 요게 중요한 게 87년에 토론토 대학에 힌튼 교수가 있는 곳에서 포스닥을 받고 그다음 88년도에 2002년도까지 AT랩에서 데자뷰라는 바이너리 컴프레션. 제가 제이빅2 연구를 할 때 데자뷰가 나온 걸 봤는데 이게 거의 경쟁 제이빅2하고 제이빅2가 엠페가 먹은 그러니까 이진 영상에서의 그 압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자뷰의 논문을 제가 봤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98년도에 르넷을 퍼블리시했고 CNN을 임플리멘트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NIU에 조인하고 페이스북에 또 가입을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데요. 힌튼과 벤지오와 함께 튜링 어워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제목이 뭐예요? 딥러닝의 세메 갓파더스. 그러니까 대부들이죠. 대부. 처음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CNN을 활성화시키는 논문을 발표하고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한 공원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He dumps supervised learning. Try self supervised learning을 트라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드 러닝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이거를 쓸데없다 버렸어. 누구처럼? 힌튼 교수가 그랬어. 자, 지오프리 힌튼 교수는 47년생인데 은퇴했죠.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나이고요. 그래서 UCSD와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에서 이제 교수와 포스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네기 멜론이 이 머신러닝 학과가 있잖아요. 머신러닝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초창기에 초석을 놓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프로페서를 했고요. 이때 이제 르쿤 교수도 만났고 논문을 많이 냈어요. 2013년 은퇴한 이후에는 구글에 조인해가지고 소위 구글넷을 발표해서 또 성공했죠. 현재 이제 2017년에는 구글에 나와서 이제 이 벡터 인스티튜트라는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odfather of Deep Learning, 아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80년에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루메라트가 만들었고, 자, 볼츠먼 머신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딥빌리브 넷을 할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르넷을 98년에 르쿤 교수 함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함께라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이때는 르쿤 교수는 여기에 이제 뭐예요? 토론토 대학 관계 없었어요.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자, 그래서 알렉스 넷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퍼스트 프라이즈를 냈죠. 토론토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르쿤 교수 이 사람과 좀 다른 그런 길을 갔죠. 모든 게 다 이 사람의 중간중간 족족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벤지오네요. 이게 벤지오. 이 사람이 벤지오, 르쿤, 힌튼, 벤지오. 그다음에 바이두 대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맥길 대학을 졸업했고 MIT와 포스닥, AT&T. 자, AT&T 벨에서 르쿤을 만났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역사죠.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 대학에서 93년 이후에 있고요. 자, the one of the most recent citation.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인용이 매일 하나씩 하는데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머신러닝 또 딥러닝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논문이 하나씩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교재를 보이는데 딥러닝 교재를 퍼블리시했어요. 뭐 혼자 쓴 건 아니지만 많은 논문들이 나는데 뭐 에어열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SGD, RNN, 그 다음에 특히 겐, 최근에 겐이 많이 유효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있는 주제를 여기서 발견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벤지오는 그의 포커스를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쪽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의식 세계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힌튼과 르쿤, 벤지오는 인식했어요. numerous shortcomings in deep learning의 단점을, such as adversarial examples, where object recognition system can be tricked into identifying object just by adding noise. 그러니까 노이즈를 그림의 픽처에 애드하게 되면 잘못 인식하는 트릭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죠. 그런 adversarial, 그러니까 정반대, 역경. 그러니까 겐의 A가 adversarial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속이고 속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더라 하는 거를 찾아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솔직하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왜 그럼 지금 이렇게 갑자기 딥러닝이 발달했느냐? 아까 2016년에 그 딥러닝 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자, 데이터셋 사이즈가 많아졌어요. 데이터세트가 많아지면서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소위 말해서 컴퓨팅 능력이 커진 거죠. 매년 우리가 무역 쪽에서 매년 2배씩 하드웨어가 좋아지잖아요. 2배가 4배, 8배,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뭐 2에 뭐 1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산량이
얼마든지 그걸 커버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우스의 독점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소위 코에피션트들이 많아지고 캐퍼시티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라지 데이터 세트, 라지 데이터 세트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요게 2014년 데이터 세트 이미지넷. 자, intelligence achieved when many neural works together.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하면 인텔리전스가 늘어난다. 이게 발전되는 그런 망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쭉 쓰세요. 우리가 뭐 전부 CNN 아니면은 GPU 뭐 이런 것 주로 써 있죠. 자, 이제 뉴런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죠? 뉴런이 매년 every 2.4년에 2배. 뭐 거의 무의 법칙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반영되는 어떤 능력이 이제 월등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에큐러시도 좋아지고요. 이게 오율이죠. 에러율이 0.3%까지 쭉 떨어졌어요. 비주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시적인 코딩이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인데 조금 한 5분 10분 사이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C 언어가 아니라 파이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나 대학원생을 데리고는 파이썬을 이제 먼저 스스로 학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워낙 쉬워요. 이거는 인터프리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헤더 파일을 통해서 프리 컴파일 한 것이 아니고 한 줄 한 줄 하기 때문에 실행은 느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컴파일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컴파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하면서 중간에 발생해요. 소위 그 인터프리티드 라인적으로 예전에 있는 뭐 포츄라인 그런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는 이제 넘파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죠. 그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소위 벡터 또 어떤 소위 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C보다 쉽고 자바와 비슷합니다. 자바를 프로그램하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처럼 우리가 파이썬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고급 언어처럼 자바나 이렇게 C샵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부터 어드밴스 되는 거 다 우리가 커버하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짠 코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소위 그 객체 지향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쉬운 것부터 프로그램 해보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보셨나요? 써보셨는데 보통 여기 텐서플로우가 있죠. 이거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도 쓰실 거, 또 파이토치 이런 것들, 디아노 이거는 이제 없어져 있죠. 익스파이어돼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일부 박사 논문이나 학교에서는 파이토치 이렇게 쓰는 거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파이토치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쫓아갔죠. 처음보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뭐냐? 프레임워크는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하는 큰 빌딩 블럭을 의미한다. 그 안에 파이썬을 코딩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GPU를 활용할 수도 있고 CPU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그러한 그 어떤 머신러닝에 특화된 그런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GPU가 뭐냐 하는 것을 질문하거든요. GPU는 우리가 주로 엔비디아에 있는 GPU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드죠. 우리가 보통 VJ 카드라고 그렇게 옛날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좀 GPU 그러니까 그래픽을 다루는 보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 성능이 큰 것들이 뭐 1080이나 2080이 나오는데
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에 이 보드를 많이 쓰는 게 있었죠. 채굴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서 쌓였습니다. 보통 뭐 5, 60만 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개 정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 컴퓨터에다가 단 그 컴퓨터가 좀 커야 돼요. GPU 보드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워도 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에 맞게끔 파워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GPU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프레임워크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디아노는 터미네이트 있고요. 벌써 이미 텐서플로우 구글.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파이토치.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어퍼 레벨이야. 상위 레벨이야. 예. 그래서 좀 텐서플로우를 한 10줄이면 파이토치를 한 5줄 정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도 텐서플로우에 있는 어떤 텐서 보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서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글루온 많이 사용되는 거 못 봤어요. 이 두 개 보통 우리 논문에서는 이런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는 게 이제 버전이 맞아야 돼요. 파이썬과 텐서플로우 또 오픈시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가장 텐서플로우가 좋은 점은 크로스 플랫폼이 좋다는 거죠. 크로스 플랫폼. 예. 예를 들면은 PC에서 개발하고선 엔비디드 보드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그냥 리눅스 베이스에서 다 쓰면 돼요. 리눅스 베이스에서. 예, 그러니까 일단 리눅스는 알아야 되고요. 예, 리눅스. 윈도우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주얼 C 했던 경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사용된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에 대한 얘기. 예. 자, 파이토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에서 리서치에서 하는 반면에 텐서플로우는 라지 스케일 디플로이먼트에서 회사, 기업체에서 어떤 개발하는데 특히나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엠베디드 디플로이먼트 어떤 작은 보드에서 인공지능, 원격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연구 목적으로 일부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파이토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것도 그 나름에 쓰면 되고요. 그래서 환경 구축을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존재합니다. 자, 케라스는 이제 API, 그러니까 붙여 쓰는 거죠.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 안에다가 케라스를 갖다가 얹어요. 그럼 케라스에서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케라스 언어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불러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티아노, TNTK는 적용하는데 파이토치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케라스로 쓴 GitHub의 경우는 훨씬 간단합니다. 텐서플로우만 가지고 한 경우보다 훨씬 심플하고 특히나 CNN 같은 것이 줄이 짧아요. 근데 그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톨하는 방법, CPU 버전과 GPU 버전이 다르고요. GPU가 있을 경우에 텐서플로우 버전이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한다. 주로 이제 회사는 거의 쓴다 보면 돼요. 구글을 중심으로. 자, GTX 3개를 여기다 장착한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GTX 1080, 지금 2080 2배 성능 같은 거 나왔어요. 금액이 재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의 텐서가 뭐냐? 이거는 뭐 보는 것처럼 스칼라, 벡터, 텐서 이렇게 됩니다. 스칼라, 벡터. 그러니까 텐서는 디멘전이 무한대입니다. 보통 벡터는 보통 3차원 이상 표현이 안 하잖아요. 근데 3차원, 4차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란 개념이 멀티 디멘셔널 벡터다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3디멘셔널 벡터가 이것이 64 텐서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죠. 보이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1D, 2D, 3D, 4D, 5D 이렇게. 그러니까 3D가 이렇게 쭉 일렬로 하면 4D죠. 3D가 2디멘셔널 하면 4, 여기가 5D고요. 이것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확장되면
뒤에 이제 커지고.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너무 디테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자료 보시고요. 자,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트레이닝 할 때 실질적으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한 번씩 돌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퍼포먼스 매트릭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퍼포먼스 매트릭.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것에서 주로 이제 판단하잖아요. 1을 0으로, 0을 1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퍼포먼스를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퍼포먼스 매트릭에는 많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에러. 리그레이션은 뭐예요?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 다이버전스. 자, 클래시파이어는 accuracy. 몇 퍼센트로 정확하냐. 그 다음에 로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시피티와 센시티브. 이거는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하는 그것이 바로 두 개 나타나죠. 스페시피티는 몇 퍼센트, 센시티브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높여야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트리벌, 이미지를 봤을 때 프리시전과 리콜. 그것이 이제 리콜과 프리시전은 이거는 에큐러시가 같은 거고요. 리콜은 재현율이야, 재현율. 얼만큼 잘 1을 1로 이렇게 나타내냐,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것이 F 메저 값. 두 개 같이 다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요거에 대한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자,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시전과 리콜은 이제 정의인데요. 뭐가 정의냐면 요 그림의 오른쪽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실제로 값이 하나 true, 하나 false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이고 0이라 가정해 봅시다. 0. 자, 비행기가 있고 없고. 근데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true라고 판단하게 되면 요게 판단한 거거든요. 이게 포지티브. 판단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false인데 true 했으니까 뭐야? 포지티브를 잘못한 거잖아요. 포지티브로. false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판단 근거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false죠. 이 두 개는 에러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true였는데 false를 했어요. 그러니까 false로 판단해 봤는데 네거티브로 판단했는데 얘가 false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네거티브는 요 false, 그러니까 없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데 얘는 뭡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얘는 맞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뒤에 판단한 겁니다. 내가 positive라 판단했는데 얘가 맞다 틀리다. 네거티브라, 즉 false라 판단했는데 이것이 틀렸다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 이렇게 반절을 잘랐어요. 반절을 잘랐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요게 relevant element입니다. 실제로 true 값입니다. 1이에요. 1. 1인데 여기에 있는 값을 요것이 1이라 판단된 거 이거는 0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요 초록색인 부분은 true positive고요. 요 바깥의 부분은 false negative죠. 똑같은 요 두 개가 요 1과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요 전체는 실제로 0이에요. false예요. 원래는. 그런데 얘는 원래 요것은 뭐예요? 맞게 판단한 거죠. 네거티브를 true라고. 네거티브를 true라고.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반면에 이 빨간색 요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원래 네거티브였는데 잘못해서 true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 안에가 뭐야? true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true라고 판단한 것 중에서 실제로 true였던 것은 프리시전입니다. 내가 true라고 판단한 건 다 모았어. 그 중에 실제로 true였던 것은 이제 프리시전 정도가 되는 거고, 리콜은 뭐냐 하면 실제로 전체가 1이었는 true였던 것 중에서 요 실제로 true라고 판단한 것이 얼마냐, 그죠? 그러니까 전체 분모가 뭐냐면 true였던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true인 것은 얼마냐? 리콜이야. 자, 이건 뭐예요? 판단을 내가 true라고 한 건데 그 중에서 진짜 true였던 것이 얼마냐? 프리시전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을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 이거는 이제 위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뒤에 있는 요 값이 판단한 근거고요. 요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노란색은 에러, 요거는 올바르게 판단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이 있는데요. correct variable, correct label, 요거 classifier. 그래서 이게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이것이 accuracy하고 precision. 이거 precision하고 recall만 했었잖아요. accuracy는 전체 면적 중에서 true라고 내가 판단 잘 한 것만 true라고 한 것만 분자해 놓으면 accuracy가 됩니다. F measure는 P분의 1 플러스 P R분의 1분의 2. 이것이 요 프리시전과 리콜에 의해서 결정된 F measure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ccuracy하고 프리시전 리콜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그래프 나타내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각각 표시해 주는 겁니다. 리콜이 좋아지면 프리시전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뭐 다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프랙티컬 메소돌로지 요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데이터 여기 레귤라이제이션에 관한 얘기 나오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거, 디버깅하는 스트레티지 이런 것들의 설명은 실질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퍼포먼스 매트릭만 일단 기본적인 프리시전, 리콜, 애큐러시 전체 중에서 이 true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애큐러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